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RSA 과정을 하면서 벌써 한 3달 정도가 이제 지나셨다고 했는데, 이제 중반이 넘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드디어, 경매를 공부하려고 해요. 경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혹시 공부를 해보신 분? 조금이라도. 정규반 클래스도 한번 들어보셨나요? 거기까지는 아니시고? 거의 했어요. 네, 그러셨어요? 네. 오늘 경매를 아마 처음 공부하신다 생각하고 오늘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우리 RSA 수업은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쪽으로 창업이든 취업이든 하시고자 할 때 정말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수업인 거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아이템이 있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더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10년차 중개사 분들도 여전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그 길을 걷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10회차다 하더라도 1회차, 아니 10회차를 하더라도 최근에 취득하신 분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도전을 계속 안 하면.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수업은 경매인 건데, 경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예 처음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목을 괜히 이렇게 붙인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을 오늘 앞으로 2주 동안, 오늘 첫 시간이고요, 한번 이제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목을 제가 경매가 보이면 부동산이 보인다라는 얘기를 좀 해놨어요. 저는 일반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가, 저도 뭐 여느 교수님들도 여러 트랙들이 있는데, 저도 일반 대기업에 한 10년 정도 재직을 하고 있다가, 인생이 뭐 100세 시대다, 지금은 120세까지 산다고 슬퍼하는 표정을 지으셔. 건강하게 살면 되지. 그래서 뭔가 나의 인생 후반전에 있어서 뭔가 나만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뭘까 생각을 해보니, 부동산에 들어오게 되면 자기 투자를 하더라도 정말 많은 얘기를, 많은 깊이를, 많은 전문성을 가질 수도 있고, 이래서 경매 이제 법인에 갔다가 또 중개법인에 갔다가 지금 대표를 맡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 그 중개사무소에서 시작을 하시는 분들보다 경매를, 꼭 경매회사가 아니더라도 경매를 쭉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빨리 부동산이 다가와요. 그런 얘기를 좀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제 소개는 안 드려도 되죠? 우리 워크샵 때 저 보신 분? 워크샵 때 한 반 정도 보신 것 같아요. 네. 지금 랜드프로에서 경매 이제 투자 강의를 기초반부터 실전반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그 건대에서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여러분 다 받으셨잖아요. 네, 실무교육도 경매 파트 담당을 하고, 뭐 지자체나 또는 기타 뭐 학교나 이런 재단, 법인 이런 데서도 같이 경매 강의를 좀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고, 랜드프로하고는 좀 인연이 많이 깊어진 것 같아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이라고 하시니까 요거는 잠깐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볼게요. 딱 한 10초 정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개수가 몇 개나 있는지 잠깐만 카운트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택 RSA 분들이 좀 더 연령대가 더 어리신 것 같아, 보면. 자, 혹시 그 7개 이상 되시는 분 계십니까? 7개 이상? 저랑 자리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5개 이상. 3개 이상. 네. 그 각각의 그 구간별로 좀 계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첫 시간, 경매가 보이면 부동산이 보인다라는 얘기 할 거고, 두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 임의 경매, 강제 경매 들어는 보셨죠? 그 얘기하고 전반적인 경매 절차를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정말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20개를 후보 리스트를 받고 그 중에 정말 괜찮은 한두 개를 정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잔금까지 냈다고 하더라도 그게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 물건 다 다시 돌려받고, 그 절차를 알아야 되고, 명도를 하는 과정에서도 절차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경매가 무슨 법에 의해서 진행되죠?
민사집행법이죠. 그래서 민사집행법이라는 그런 절차법이기 때문에 경매 절차도 중요해요. 이런 얘기를 두 번째 시간 할 거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경매를 시작할 때 제일 난관이 있었던, 사실 까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세 번째 시간에는 권리 분석의 기초 얘기를 공부를 할 거고, 이제 다음 주에는 조금만 더 들어가서 물권, 채권, 대항력, 우선 면적권, 최우선 면적권 얘기를 할 것이나, 대부분의 분들이 다 따끈따끈하게 공인중개사 라이센스를 취득을 하셨으니까 아마 눈빛만 봐도 다 끄덕끄덕 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현장조사, 명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들 중에서 또 몇몇 분들은 나는 경매로도 내 수입을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진행하려면 매수신청 대리 신청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청을 하고 어떻게 그럼 그 절차를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까지 조금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 아는 얘기들은 조금 스킵을 하고 현실과 관계된 얘기들을 좀 많이 해보려고 해요. 우리는 지금 업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많으세요? 투자를 위해서. 업이다. 업이 먼저다. 투자다. 그렇군요. 역시. 자,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할 때는 지금 제일 핫한 시장이 어떤 시장이었어요? 지역으로 보게 되면 서울부터 쭉 놓고 전라도, 경상도 쭉 해서 보면 제일 뜨거웠던 시장은 서울이었죠. 그리고 제일 뜨거운 시장 중에 아이템으로 볼 때는 아파트부터 토지, 상가 쭉 본다면 어디가 제일 뜨거워요? 아파트죠.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어떤 아이템을 선택을 할 것인지 이거 다 아시는 얘기야. 그죠? 주택을 가장 많이 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아파트를 많이 할 거고, 그리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제는 취득을 할 거냐도 할 텐데, 우리가 업을 할 때는 주로 매매 쪽으로 많이 하겠죠. 그렇죠? 물론 전월세도 있겠지만, 그런데 경매 시장, 공매 시장도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이것들을 살 건데 나는 매매 시장이 아니라 경매로 들어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뭐예요? 싸니까. 그렇죠? 내 목표 수익률이 더 높아지니까. 이런 내용들이 좀 있고, 그러면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 차익형, 수익형 얘기는 다 알잖아요. 그렇죠? 나는 수익이 좋아요, 차익이 좋아요 하는 분들이 있고, 지금 여러분들 계신 곳이 뜨거운 어디예요 지금? 평택이잖아요. 평택. 그렇죠? 평택에서는 개발이익이 되는 토지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정해서 그 외에 정책이나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거고, 경매가 보이면 부동산을 보인다라는 얘기 잠깐 해볼게요. 자, 우리 맨 마지막 시간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할 텐데, 우리가 어떤 물건에 입찰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응? 물건을 어디에 할 건가? 그렇죠. 지금 어디에라는 말씀 하셨어요. 그 지역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평택에 있다 하시더라도 고덕 근처로 갈 거냐, 조금 위에 진유로 갈 거냐, 포송으로 가볼까, 아니면 현동으로 가볼까, 이쪽 평성이 뜨거워, 다 다르잖아요, 느낌이. 그렇죠? 지역을 골라야 될 거고, 또 아까 용도에서도 아파트부터 토지까지 얘기했죠. 그 부분을 우리는 용도라고 해요. 정하고. 그런데 지금 3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내후년이면 5억이 된대. 차익률을 보면 엄청 커. 근데 통장에 지금 350만 원 있어. 못 들어가죠. 그렇죠? 자기의 자금대에 맞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요 세 가지를 정하면 우리가 물건을 선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투자를 하더라도. 그렇죠? 지금 경매에 대해서 단계별로 어떻게 입찰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건을 선정하고 난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 이번엔? 자료 보지 말고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물건을 골랐어. 분석인데 어떤 분석부터 좀 해야 될까요? 응? 권리 분석해야죠. 왜? 일반적으로 매물에 나오는 물건들은 여러분같이 훌륭한 공인중개사님들께서 다 분석을 해주잖아요. 등기부도 보고, 그렇죠? 또 그 외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보는데, 권리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입찰을 할 때, 왜냐하면 권리적인 하자 때문에 나오는 물건들이니까 반드시 해야겠죠? 이런 게 필요하고, 권리 분석까지 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응? 임장도 들어가는데, 임장하기 전에 미리 어떤 애인지 알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물건 자체에 대한 분석도 하게 돼요. 그렇죠? 물건 자체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수익률
어떤지 또는 혹시라도 샘플로 이게 위반 건축물로 인해서 어떤 대출이라든지 기타 자기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 업종을 못 넣을 수 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겠죠. 자, 물건까지 봤으면 그 다음엔 이제 뭐 해야 돼요? 입찰 전에 가봐야죠, 현장에. 그렇죠?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니까. 자, 현장 분석을 또 하게 되고. 그럼 현장 분석을 갔다 오면 이제는 뭐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입찰 준비가 됐는데 입찰할 때 머릿속에 뭘 갖고 가야 돼요? 머릿속에 입찰가를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입찰가 분석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요. 자, 입찰가 분석까지 했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럼 낙찰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럼 입찰을 했고 낙찰이 됐어. 11명을 다 패스시키고 내가 1등을 했어, 드디어. 그 다음에 우린 뭐 해야 돼? 이제는 명도해야 되죠. 자, 지금 경매가 보이면 부동산이 보인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지금 경매 입찰하고 낙찰받고 수익 내는 과정 총 7단계를 나눴는데 물건 선정할 때 우리 일반 매매에서 매수하려고 할 때 물건 선정하죠. 어느 지역을 갈까? 얼마짜리를 갈까? 용도는 뭘로 할까? 공통이죠. 그럼 권리 분석 얘기해 볼게요. 우리 경매 물건 아니라 일반 물건이면 권리 분석 안 해요? 하죠. 우리 여러분 그 권리 분석에 대한 사고 때문에 나온 물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 나와 있는 아파트 물건들이 경매 물건 중에서 인수보증금 3억 또는 어떤 물건들은 자기 보증금 다 날려. 직거래가 다 아닐 거 아니에요. 중개사분들을 통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사고들이 나요. 그런 사고들이. 그래서 권리 분석 역시 일반 매매에서도 할 거고 물건 분석 당연하죠. 또 현장 분석 당연하죠. 또 입찰가 분석은 아닐까요? 이것도 맞아. 사실은 그 지역의 평균 수익률이 4%래. 그런데 이거를 뭐 2억 5천에 판다고? 무슨 소리야. 2억 한 2천만 받으면 되지. 우리 물건에 대해서 입찰가 아니라 매수가 분석을 하잖아요. 싸게 할지 비싸게 할지 똑같이 분석할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입찰할 때 우리는 이제 매수 계약이 될 거고. 이게 없는 거지. 이게. 그렇죠? 명도만 없는 거예요. 명도만. 그래서 우리가 경매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권리 분석하고 명도라고 했는데 사실 권리 분석을 해보다 보면 90%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 달만 공부하면 다 들어가요. 명도도 마찬가지고. 명도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하지만 패턴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한 건의 입찰을 할 때 1단계부터 7단계까지 다 밟으면 일반 부동산에 대한 투자도 전체가 다 보이는 그런 시스템이 돼요.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주 해서 공부를 할 건데 적어도 2주 정도만 하면 요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막연하게 경매가 어렵다, 위험하다, 제가 받은다 해서 쉽다 맞아요. 여러분 물건 열어보면 안전하다 맞아요. 90% 정도는. 그렇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반값에 살 수 있어요. 어떤 게 그럴까요? 반값 사는 거. 아무리 여기 평택 시장에서 지금 아파트가들이 한 20% 정도 또 낙찰가율은 25% 정도까지 빠져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아파트가 그렇다면 일반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하자가 있는 또는 어떤 토지를 개발을 한다 뭘 한다면 반값에도 들어가는 입찰 물건들이 있어요. 이렇게 3개. 그래서 요 정도 내용에서 잠깐 물건 하나를 좀 열어보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지금부터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어디서 부동산 하세요? 혹시 두 분은? 화성에서? 화성 어디서 하세요? 오케이. 자, 선생님이 직접 투자를 하신다고 일단 한번 보고 물건을 한번 경매 물건을 요 단계에서 한번 지금 한번 샘플로 추려보려고 해요. 지금. 그렇죠? 지역을 어디로 한번 해볼까요? 지역. 일단 화성으로 해서 물건 종류는 뭘로 할 거예요? 일단 지금 여기는 정했는데 종류는 토지로 역시 제가 또 평택, 울산, 대전, 광주 다 가봤는데 역시 평택에서는 토지가 반 화성 있죠. 자, 그러면 일단 농지로 한번 해볼게요. 농지로. 자, 농지로 눌렀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말 그대로 물건 선정하는 단계에서 후보 리스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를 받아서 목적을 알아야 되잖아, 우리가. 뭐 하시려고? 응? 개발? 집 지으시려고? 그래서 공장용으로? 그럴 수 있죠.
그게 앞으로 어떤 호재가 있어서 그냥 묵혀두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개발을 해서 아까 얘기했던 수익이 있고 차익이 있고 플러스 개발 이익까지 보시려고 하시는 분 그렇게 보시면 그러면 지금 그 대충 쭉 스캔을 해보다 보면 뭔가 좀 끌리는 물건도 좀 있나요? 여기서 지금 매각기일은 여기 앞에 적혀 있어요. 지금 3월 초 중순으로 해서 마도면, 매송면, 향남, 정남, 장안, 송산 쭉 있는데 샘플이니까 몇 번이죠? 어디? 위쪽에? 여기? 자, 요 사건 한번 열어볼게요. 자, 3월 13일 날 입찰하는 날인데 지금 우리 물건 선정하는 단계예요. 일반 매물로 유사한 물건은 있을 수 있으나 똑같은 물건은 없어요. 그렇죠? 대체 투자 안 중에서 우리는 이거를 내가 투자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려고 하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어떤 N지를 한번 보려고 해요. 정남면 괴량리 12-17번지인데 네? 예, 어쨌든 일단 샘플로 한번 열어볼게요. 오케이. 빠르셔. 2019년도 1월 30일 날, 그렇죠? 1월 30일 날 2억 6,200만 원. 네? 매각 최저 매각가로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금액을 누가 정했을까요? 감정평가사가. 근데 그 감정평가사가 1월 30일 기준으로 정한 금액은 아니겠죠. 미리 정했겠죠. 그 시점은 얼마쯤 될까? 언제쯤 될까요? 시점은. 6개월, 1년 전. 그렇죠? 여기 보게 되면 가격 시점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가격 시점. 9월 1일 날. 9월 1일이니까 거의 한 4달 전에 시세를 비교를 해서 거래사례 비교법을 제일 많이 봤다면 그거 보고 이 가격을 정했으면 이미 1월 30일 날짜에는 이 가격보다는 높을 가능성이 많죠. 아파트도 그랬고. 그런데 이게 이 정도보다는 조금 더 낮춰줘야 들어갈 때 더 이익이 되니까 일단 스탠바이를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변경이 됐네요. 이 변경은 또 왜 될까요? 변경. 응? 항목 변경이 유찰은 아니에요. 유찰은 유찰이라고 적혔는데 이때 아무도 응찰을 안 했거나 또는 응찰을 했는데도 유찰이라고 적힐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응? 무효 처리돼서 숫자를 막 그 매수가를 지워 짝짝 짓고 위에 도장 찍고 막 다시 써 무효 처리돼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있어요. 무효 처리. 그런데 이거는 유찰이지만 여긴 변경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부분은 여기는 지금 안형훈 씨가 자기의 부동산을 자기가 담보로 왜 임의경매잖아요 지금 자기 부동산을 자기가 담보로 해서 자기가 돈을 빌린 거죠. 누구한테? 얘한테. 개인 채권자잖아요. 그렇죠? 개인 채권자. 근데 김태옥 씨가 안영훈 씨한테 보여줬을 때 뭔가를 장치를 해놨죠 지금. 무슨 장치일까요? 근저당권 했겠죠? 그렇죠? 못 갚으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안 되겠다. 판사님 찾은 거죠. 그래서 2018년도에 찾아가서 당신 접수번호는 18794입니다. 얘기를 한 거고. 자, 그러면 이 물건을 쭉 봤을 때 여러분들이 개발 행위를 목적으로 하든 볼 때 이 토지에 대해서 아마 지도를 한번 열어보시게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볼게요. 수원과학대학교 인근에 있고 여기 오산 화성 고속도로 근처에 있고 이걸 보니까 스카이뷰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뭐 공장이든 창고든 이런 거 있는 것 같고 여기는 지금 현재 뭔가 건축된 사항들은 아니네요 지금. 그렇죠? 근데 바로 인근에 이런 게 있으니 그렇게 개발할 수 있을 것 같고 성장관리 권역이고 자연녹지. 그렇죠? 도시 지역 안에 자연녹지고 거기에 맞게 뭐 건폐율 용적률 다 있을 거고 그러면 이게 개발 행위 목적에 맞게끔 그 정도 시세로 내가 더 싸게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게 되면 이 단계에서 분석하고 가보고 가격을 적정하게 분석을 하고 입찰하고 하면 일반 매매가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물건을 보시게 되는데 우리 경매의 아주 기초 부분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하고. 자, 얘기를 부터 해볼게요. 일단
경매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목적은 지금 투자라는 개념이라면 법원에서 경매를 하는 목적은 투자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법원에서는 이거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채권 채무를. 요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인 건데, 그래서 아까 우리 농지 봤듯이 그 채무자가 돈을 못 갚고 있으니 개인 채권자가 경매를 넣은 거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그 채권자에는 부류들이 여러 부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까 담보 설정한 근저당권자도 있을 거고, 근데 근저당권을 설정을 안 하고 돈을 빌려주기도 하나요? 그렇죠? 우리가 한 100만 원 빌려주려고 하는데 담보잡자 너 아파트 있니? 뭐 있니? 물어보고 빌려주지는 않잖아. 100만 원 빌릴 때. 그럼 뭐 쓰고 빌려줘요? 차용증 쓰죠? 자, 근데 차용증을 쓰면 근저당권을 하면 거기 어디에 이게 찍혀요? 등기부에 찍혀져. 근데 차용증을 쓰면 그들 가네만 썼으니 아무도 모르죠. 근데 판사 찾아가서 차용증 보이시죠? 경매 넣을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판단받아야 돼? 어떻게 판단받아야 돼요? 내가 돈 써준 게 맞다 틀리다를 법원에서 판단을 해줘야 되죠. 법원의 판단이 판결이죠. 그럼 판결 받으려면 그 전에 소송해야 되죠. 자, 차용증 받으면 소송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선생님께서 지금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가압류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게 가압류. 소송을 해서 A는 B한테 돈을 갚아라 라고 했는데 B가 어떤 재산이 있어서 요거를 처분을 하고 돈을 받으면 되는데 소송 중에 판결 받았는데 가압류를 안 해놓으면 얘가 재산 다 빼돌리면 못 받잖아. 그러니까 소송 중에 또는 소송 전에 가압류를 먼저 걸어놓고 또 소송하고 판결 받고 하는 그런 채권자가 있는가 하면 누구는 처음부터 돈 빌려줄 때 1,000만 원을 빌려주더라도 담보 잡고 근저당권 찍어놓고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등기부상에 근저당권이라고 찍어놓으면 얘는 바로 법원 가서 임의 경매를 넣을 수 있는 거고, 이 분은 돌고 돌아서 다시 법원 가서 강제 경매라는 형태로, 그렇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 일단 먼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이 경매를 여러분 우리 암산으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우리 권리분석에서 명도까지 주거 물건이나 아파트로 한번 할 건데, 현재 시세가 1억 5천이라는 그런 부동산이 있어요. 근데 나는 경매하는 이유는 싸게 살려고 하는 거죠. 현재 시세는 1억 5천인데 그거보다 반년 먼저 감정평가가 됐죠. 그럼 1억 4천일 수 있죠. 근데 이거를 1억 2천에 받았어요. 그리고 실투자 금액은 보증금이 2천만 원 들어오게 되면 나는 1억 2천에 낙찰받았는데 2천만 원이 들어오니까 나는 자기 자본이 1억이죠. 그리고 월세가 50만 원씩 12번 하면 600만 원이죠. 그러면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수익률 6%죠. 그렇죠? 6%에 대한 기본적인 수익률이 나오고, 수익으로 봤을 때 또 차익으로 봤을 때는 1억 2천에 낙찰받고 1억 9천이 됐대요. 그러면 7천만 원이 오른 거죠. 근데 몇 년 동안 올랐어요, 지금? 5년 동안이죠. 그러면 1억 투자해서, 마찬가지로 1억 투자해서 2천만 원이 들어오니까 자기 자본 1억 투자했는데 7천이 올랐으면 차익률 몇 프로 나와요? 차익률. 1억 투자했는데 7천만 원이 생겼대. 곱하기 100 하면 일단 5년 동안의 차익률이 나오죠? 몇 프로? 7%예요? 7%예요? 70%죠. 그러면 연 차익률 계산하면 몇 프로예요? 5년 동안 14%죠.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수익을 계속 가져가면 차익은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니죠. 5년 동안 계속 수익 갖고 가다가 5년 뒤에 팔면 계속 요거는 연 베이스로 절대적인 합으로 치면 20%씩 가는 구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이 물건을 여러분이 일반 매물로 산다면 6%보다 떨어지죠. 일단 3천 정도 더 비싸게 샀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경매하고자 하는 이유인 거죠. 요 샘플 들어볼게요. 자, 서울 25개 구 중에서 제일 동쪽에 제일 북쪽에 있는 게 노원구예요. 자, 노원구가 투기 지역으로 먼저 지정이 되기도 했고, 강변을 따라가지도 않았지만,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도 아니지만, 지금 이 케이스에서 재작년에 2017년
2017년 2월 6일자에 신건으로 나왔을 때 1억 5,200만 원으로 나오고, 이 당시에 서울 아파트는 대부분이 다 100% 이상을 찍어요, 낙찰가율이. 그래서 1억 6,400, 21명이 들어왔는데 1억 6,400으로 낙찰이 됐어요, 108%. 그러면 지금 이 분도, 이 낙찰받았던 이 분도 이 단계를 거쳤겠죠. 이 단계 거치고 권리 분석도 했겠죠. 하자가 만약에 있었다면 이렇게 금액 못 쓰겠죠. 그렇죠? 하자가 없었다고 판단이 될 것 같고, 물건 분석을 해서 여기서 차익이든, 차익을 보려면 일단 지역 자체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좋으니까 투기 지역으로 먼저 걸러놨겠죠, 나라에서도. 그리고 수익도 괜찮아야 되죠. 이런 것도 다 보고 현장도 가본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이렇게 점점 좁혀진 그 물건을 21명이 입찰을 했고, 그 중에서 1명이 낙찰이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입찰하시게 되면 쭉 올라갈 때 물건이 좋으면 남의 눈에도 그 물건이 좋아요. 남의 눈에도. 적어도 20명이면 제가 봤을 때 한 70% 정도는 여기는 거의 여러분이 볼 때는 이제 허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왜냐면 가격 분석이 제대로 안 돼 있거나 심지어 입찰 실습용도 있어요, 여기는. 그냥 써보는 거, 그쵸? 그 상위 한 30% 정도가 돼야 여기서는 실제 그들만의 리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토지는 더 심해, 이게. 상가하고, 토지는. 자, 그런 케이스인데, 그러면 이 분이 물건 선정을 하고 또 낙찰을 받기까지 이 과정을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지금. 1등이 108%를 썼어, 질렀어. 왜 썼는지. 일단 물건 흔적, 자기에 대한 지역은 나는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쪽에 할 거야. 그리고 용도는 아파트가 그래도 환금성 좋으니까 할 거야. 내 자금은 딱 가지고 있는 게 한 5천에서 뭐 한 1억 정도 선이야. 그래서 그 물건들을 추리다 보니까 이걸 추렸겠죠. 그 다음에 권리 분석도 해야 되는데, 일단 지역을 보니까 이 노원구 자체에 대한 지역도 있지만 주거 물건이니까 일단 주거적인 입지도 좋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여기 보게 되면 일단 딱 한눈에 좀 입지가 좋아 보여요? 응? 뭐 보고 입지가 좀 좋아 보여요? 그쵸. 역도 있고, 그쵸? 또 공원도 가까이 있고, 우리 항상 들어왔던 얘기. 그쵸? 뭐 공세권, 학세권, 역세권.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서울 아파트인데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그쵸? 그래서 요 물건을 아마 찍었을 것 같다라는 그 부분을 했을 거고, 현장에도 갔겠죠? 자, 요거를 봐야 되잖아, 그럼 요거. 일단 이거는 그 건물 현황인 거고, 지금 92년 사니까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쵸? 2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됐고, 그리고 건물 토지가 나오고 16개동에 있고, 총 세대수도 대단지죠? 2000세대. 그 중에서 주차는 살짝 좀 모자라네. 그죠? 주차는. 주차에 대한 불편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권리 분석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3교시부터 볼 텐데, 경매로 나오는 거는 그 권리적인 하자 때문에 나온대요. 자, 요거 히스토리 한번 잠깐 볼게요. 일단 임차인이 있네요. 누군가 살고 있었어요. 임차인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낙찰받고 명도할 때 이 사람을 보내야 되는 부분이죠. 자, 김민희 씨라는 사람이 일단 점유를 하고 있는데, 요 물건은 임춘기 씨가 매매로 샀고, 그쵸? 그 다음에 경매, 이 최희덕이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으니까 경매에 들어왔고, 경매가 들어온 이후에도 계속 이 임춘기 씨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뒤늦게, 이분들은 담보를 설정을 못했죠. 못하고 뒤늦게 들어왔죠. 그렇죠? 채권에 대한 순위가 늦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등기 보고 돈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심지어 여기는 근저당권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김민희 씨가 여기 입주를 했을 때 등기부가 어땠어요, 지금? 김민희 씨가 2013년도 2월 27일 봄날을 기다리는 때 딱 이사를 했어, 지금. 그쵸? 이사를 했는데 그 전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어. 그럼 이 사람은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죠. 뭘 행위를 못했던 간에 전입신고라도 찍어놨잖아요, 지금. 그쵸? 전입신고를 했으니 우리가 추후에 배우겠지만 8,500만 원에 대한 보증금을 적어도 놓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까지는 일단 하게 돼요. 그쵸? 그리고 이 분은 심지어 우리가 또 배우겠지만 제일 앞에 있으면서 똑똑하게 그날 확정일자도 찍어놨어요. 그러면 뭐예요? 제일 1순위로 돈 받아간다는 얘기잖아요. 요거 금액 이상만 되면 되겠네. 그렇죠? 9천 이상만. 근데 낙찰가가 아까 1억 6,400이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항력이 있다고 한들
한들 다 받아가니 우리는 요 권리분석 내용 볼 거 없잖아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 뭐 하면 돼 이제? 그냥 매물이다. 싸게 나오면 급매인가 보다 하고 싸게만 사면 되잖아요. 그리고 물건 분석하려면 이 물건에 대한 차익과 수익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1억 6,400이라는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지만 제 비용을 포함해서 1억 7천 정도로 쏘는 거예요. 한 600 올려서. 그렇죠? 1억 7천을 총 투자 금액으로 하고 이때 금액을 내가 내 자금 반, 그 다음에 은행 돈 반, 당연히 여기에 이런 거 설정하겠죠. 현재당권 해서 8,500 설정하고 8,500 하고 해서 그 당시 요 아파트에 대한 일반적인 임대료 시세를 봤더니 1,000에 60이래요. 1,000에 60. 그럼 일단 1,000만 원 또 남의 돈이 들어오죠. 그럼 1,000만 원 빼면 되죠. 내 자금에서. 그래서 7,500으로 줄고. 그래서 대출을 지금 한 상태에서 요걸 보니까 내 총 투자 금액 1억 7천만 원에서 임대 보증금, 이거 무대출이에요 지금. 1억 7천에서 임대 보증금 1,000만 원 들어오고 또 월세에 대한 수입이 지금 60만 원 들어오고 12개월로 하게 되면 요 수익률이 4.5%가 나오고 은행에서 근저당까지 설정해가지고 대출했을 때는 5.6%가 나오더라. 지금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를 샘플로 든 건데 그럼 여기서 지금 대출 수익률이 5.6%일 때 내가 목표로 하는 수익률이 보다 높으면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근데 5.6%면 만족스러워요? 안 만족스러워요? 만족스러운 편이에요? 대출로? 그런데 아파트는 황금성도 좋고 제일 가치가 많이 올라가는 상품이죠. 그러면 수익 말고도 차익도 있죠. 근데 아까 입지적으로 보니까 입지가 괜찮았죠. 그 다음에 지금 뭐 서울 생활권 계획 쭉 있지만 강남만 계속 개발하다 보니까 이쪽 동부권 또 이쪽 서남권들이 비교적 조금 더 덜 돼 있으니까 계속 개발 호재들이 나오잖아요, 이쪽에. 그렇죠? 그런 입지다 보니까 차익도 보는 거죠, 그러면 수익도 괜찮고 차익도 괜찮고 하니까 108%를 쓰는 거잖아, 그 사람들이. 상위권에서. 그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 사람 잘 투자했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감정평가사가 가격을 평가한 시점은 아까 날짜로 봤지만 2016년 5월이에요. 2016년 요 때인데 여기에 이제 상한가가 있고 하한가가 있어요. 요 정도 되고 그리고 낙찰된 시점은 1호부터 기간이 좀 지나 있고 그 동안에 좀 올랐죠. 요거 반영해서 그리고 108% 또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입지적인 혜택 때문에 낙찰 딱 1년 받고 또 이렇게 떴어. 가격 시점, 낙찰 시점, 낙찰 후 1년 시점. 그러면 이분은 차익으로 볼 때도 예상했던 차익만큼 나온 거죠. 이걸 보고 21명 입찰을 하신 거라고. 1등을 한 거고. 그렇죠? 이렇게 들어간다. 차익으로 계산해 볼게요, 그럼. 아까 약간의 비용 포함해서 1억 6,400인데 600 플러스해서 1억 7천이다 했고 자기 자본 이번에는 차익으로 볼 때 풀로 한번 레버리지를 전세로만 한번 해보려고 해서 전세로 1억 2천을 하고 자기 자금을 5천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지금 1억 9천이 딱 1년 지나고 1억 9천 됐으니까 지금 1억 7천에서 자기 자본 1억 7천에서 전세 보증금 1억 2천 들어오니까 내 자금은 5천만 원이고 그리고 지금 1억 9천까지 됐으니까 2천이 올라간 거죠. 저 5천만 원 투자해서 2천만 원 올라갔으니까 40%. 이게 지금 베이스가 1년이잖아요. 지금 1년. 5년도 아니고 1년. 그러면 아까 기본적으로 대출 수익률 5.4% 나오면서 1년에 40%가 차익이 났다면 이 사람은 성공한 거네요. 조금 더 질렀어도 괜찮죠. 이런 부분들까지 다 트렌드를 보고 우리가 나중에 입찰가를 쓰는 거라고요. 어떤 아파트를 들어간다 하더라도. 최근에 여기 평택에 있는 아파트들이 꽤 나왔어요, 많이. 근데 지금 시장이 조금 그렇잖아요. 지금 20% 이상씩 빠져 있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 트렌드보다 이 정도만 받아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관망하니까 더 떨어져서 받아요, 지금. 그러면 이 부분에서 경쟁력을 줄이면서 차익과 수익을 확 올릴 수 있겠죠. 물건을 잘 선정을 해서. 자, 이렇게 보셔야 될 거고, 지금 이제 첫 번째 물건 선정 단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의 그런 그 호재들과 교통에 대한 계획들이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 평택 도시기본 계획 다 한번 열람 해보셨나요? 다 열람해 보셨어요? 그렇죠? 어떻게 만들어 놓고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분석을 해서 입찰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자기 업보다 본인의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 평택 물건도 그렇고 물건이 굉장히 많다는 거, 일단 먼저 한번 잠깐 다시 볼게요. 주거 물건으로 한번 열어볼게요, 이번엔. 아파트를 볼까요? 더 좁혀서. 자, 진행 중인 물건 중에서 평택 소재 아파트 물건이 46건이 떴어요. 46건. 그리고 최근에 또 많이 낙찰들을 받았고, 최근에도. 자, 보면 여기 뭐 독곡동에 있는 100일, 이게 전용 면적이죠. 경매 사이트에서는. 자, 요거 지금 2억 900인데 1억 4,600. 장안동, 고덕, 지산, 비전, 청북, 평택, 팽성 이렇게 물건들이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평택 아파트 거는 다 신권에서는 낙찰들이 거의 안 돼요. 다 떨어지고, 그 상태에서 이제 타이밍 잡아서 들어가면 되니까 일단 물건은 많이 있는데, 그 물건 중에서 나의 목표에 맞게끔 소팅이 되면 그 물건들을 예전보다 더 싼 가격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물건이 많다는 거 얘기를 한번 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예전에는 아파트 물건이면 12명씩 막 들어왔어요. 근데 최근에는 많아야 4명, 5명. 아파트 입찰자 수가. 물론 핫한 물건이면 더 많기도 하지만. 그래서 허수들이 많이 빠졌고, 관망하는 사람도 많이 빠졌고, 그리고 실제로 그들만의 리그 안에 들어간 사람도 약간 보수적으로 써요. 그런데 물론 이제 평택 중에 한 개는 물량이 너무 많아요, 지금. 19,000 물량이 지금 들어와 있어가지고. 근데 내년에는 좀 확 떨어지고, 그 후에 또 떨어지고, 그렇게 있지만, 이게 이제 나중에 회복되는 시간이 있겠지만, 언젠가는 다시 곡선으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 시점에서 남들이 아예 포기를 할 때, 가격은 어차피 자기가 정하는 거잖아요. 조금 보수적으로 써서, 그렇죠? 한 2-3번 정도 좀 써서 남들이 못 들어올 때 그걸 잡는 게 괜찮을 것 같다. 욕심 좀 줄이고. 이렇게 해서, 지금 자금이 뭐 2천에서 한 3천이다 한다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수익형으로 들어간다 하면 월세가 60만 원인데 이자가 30만 원이면 딱 월 수입은 3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1년 해봐야 360만 원이에요. 차익이 받쳐주지 않으면 크지는 않지만, 그렇게 한번 1단계부터 7단계 쭉 한번 경매로 사이클을 돌리면,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물건으로 들어가고, 조금 더 어려운 물건 들어가고, 이런 경험치가 많이 생기니까 그런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월세 세팅한다는 얘기 많이 듣죠, 우리. 30만 원씩 360만 원 들어오면 이것들을 그때그때 소비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 따로 통장 만들어서 다음번 투자를 위한 시드머니를 만들어 놓자, 이런 얘기 좀 있고,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처럼 지금 정책, 세금 다 공부하시고 지금부터 하시면, 더군다나 올 하반기에는 지금 달라지죠? 올 하반기 달라지니까 그때 여러분들의 이제 위치를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하고, 제가 우리 이제 RSA 오늘 처음 왔으니까 저랑 같이 한번 뭔가 고민을 좀 같이 한번 해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 지금 개업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도 계시죠? 방송 안 찍히니까 잠깐 거수. 그다음에 창업 쪽으로, 개업이 창업이고 취업 쪽으로 하실 분들 계세요? 취업 쪽으로? 이제 우리 학원에서도 이제 공인중개사 분들 교육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실무 투자에 대한 교육이 많은데, 지금 이제 저는 이쪽 중에서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경매 쪽도 하고, 그다음 여러분도 지금 업을 하시면서 또는 취업을 하시면서 또 경매 쪽으로 하게 되면 취업도 조금 더 쉬워요. 여자분들은 더 쉽고. 왜냐면 일반적으로 경매를 제대로 아시는 분들이 일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별로 없어요. 그리고 물론 지나가시다 보면 매수 신청 대리 또 경매 써 있지만, 그분들도 불안해서 못 써요. 경매 입찰을 못 시켜. 왜? 여러분들이 운이 좋고 본인이 잘 브리핑하고 하면 일반 매매로 뭐 0.3에서 0.9%를 받는데, 굳이 내가 경매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1단계부터 6단계, 7단계 다 밟아가지고 낙찰이 돼야 수수료를 받는데 왜 내가 그거를 하느냐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분들이 경매 써놨어도 많이 거기에 몰입하진 않고, 만약에 내가 오너인데 직원으로 누가 경매를 좀 할 줄 알아, 제대로 좀 권리 분석도 하고 현장도 나고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어, 그러면 직원이 움직여주고 오너하고는 쉐어하잖아요. 근데 오너가 컨펌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일반 공인중개사 대표님이든 직원이든 경매 쪽으로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취업할 때 경매를 좀 제대로 아시는 분들은 더 빨리 취업이 되기도 해요. 더 인정을 많이 하고 권리 분석도 봐주고 그렇죠? 그런데 상당수는 경매 법인 놓고 해요. 내가 이거 들어가고 싶은데 고객이 들어가고 싶은데 불안합니다. 이거 좀 봐주세요 하고 경매 컨설팅에도 수수료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본인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스스로 쉐어하잖아. 그죠? 이런 구조로 많이 움직이게 돼요. 일반 시장에서. 중개든 컨설팅이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자기가 이렇게 지금 업으로 하든 또는 자기의 투자로 하든 간에 이 분야에서 성공을 하려면 뭐가 정말 임팩트 있게 어떤 요건들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해마다 좀 하게 되는데 부동산 업 또는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려면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그동안에 3, 4개월 공부를 하셨는데 같이 뭐가? 지식. 오케이, 지식. 우리 부반장님이시죠? 네. 뭐가 또 필요하실 것 같아요? 네트워크. 네, 네트워크. 반장님은 어디 계세요? 반장님. 결석이시고. 자, 또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본. 또 뭐 필요해요? 운. 진짜 중요하네. 진짜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정말. 경매로 이 운에 관련된 그 사례들도 굉장히 많아요. 운에 관련돼서. 자, 1등이 3억 2천을 썼어요. 1등이. 그리고 2등이 3억 1천을 썼고. 근데 내가 이 물건에 지금 3억 1,500을 썼는데 3억 1,500을 썼는데 나는 원래 떨어지죠. 3억 1,500이면 1등이 원래 3억 2천이니까. 근데 입찰 실수해서 앞에다 0자를 하나 더 붙여버리면 얘는 무조건이야죠. 얘는 무조건 합격이에요. 얘는 낙찰하고 땅 두드려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지금 31억을 쓴 거잖아요. 31억 5천. 원래 제대로 된 낙찰자는 이 분이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30명이 응찰했어 지금. 30명. 이거 입찰하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는데 정말 아슬아슬하게 낙찰까지 받았는데 이 사람이 지르는 바람에 놓쳤죠?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정말 운이 따라요. 이런 거 일반 매매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냥 묻어놨는데 2년 만에 뭐 5억이 올랐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또 뭐 있을까요? 또 정보. 요 부분들을 왜냐면 지금 옆방에서는 또 올해 시험을 위해서 또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항상 올라오시고 보니까 지금까지 한 40만 명 정도가 지금 누적이 돼 있대요. 중개사분들이. 그 중에 10만 명만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고 30만 명의 라이센스는 지금 쉬고 있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은 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누적 베이스로 보다 보니까 20대부터 50대까지가 쭉 보면 40대, 50대, 60대가 지금까지는 몇 프로나 된다고 그래요? 40대, 50대, 60대가 85% 정도 되더라고. 누적 베이스로 40대, 50대, 60대. 제일 많은 건 50대. 그리고 그 다음에 40대, 60대인데 점점 최근에 보면 20대, 30대가 늘고 있어요. 이분들이 갖고 있는 거 뭐 있어? 열정도 있고 뭔가 배우려는 의지도 굉장히 강하고 그렇죠? 여기에 대한 열정, 또 배우려는 어떤 전문성. 그래서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자기 사무실이니까 나는 이것만도 좋아하고 앉아 계시면 못 따라가잖아요. 그분들을. 더군다나 핫한 데일수록 이런 것도 필요한데 제가 보니까 아까 그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이 네트워크라는 거는 한마디로 여러분들처럼 이런 파트너가 구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각각 지역에 대해서 공동중개도 해야 되는데 그런 네트워크도 있어야 되고 세금을 물어보는데 내가 세금으로 커버가 안 돼. 그럼 세무적으로도 누군가 나가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있으면 그분도 정말 큰 파트너가 될 거고 법률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런 파트너십이 굉장히 네트워크랑 비슷할 것 같은데 이 내용도 필요할 것 같고 지식도 필요하죠. 지식하고 전문성도 연관이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이렇게 정말 중요하죠. 왜냐면 있는 사람이 더 버는 구조잖아 지금. 빌라 투자해가지고 월 수익 20만 원 받는 거 하고 그냥 아파트 묻어놓고 1년에 3억 올리는 거랑 게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까 써놓은 게 처음은 미약할 수 있으나
방향을 내고 그 다음에 속도에서 조금씩 사이클을 올리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쉬는 것보단 낫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이 시스템 만들면 되니까. 여기 5년 10년 해놨다고 했는데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해서 한 5년 정도면 시스템 구축이 된다고 봐요. 이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객들하고 얘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빌라 투자 또는 소액 투자 무시하지 마시고, 그래서 네트워크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이제 RSA를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계시고 있는데, 점점 이제 이렇게 부동산을 창업을 위한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 나가고 있는데, 아주 오래전에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다 그냥 몸소 체험한다고 시행착오를 어마어마하게 겪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부동산 사무소 들어가면 안 알려주지, 그쵸? 제일 많잖아요. 안 알려주지 그러잖아요. 내가 정말 어렵게 라이센스 취득해서 내가 이제 취업을 하려고 갔어. 근데 얘는 뭐를 또 배우려고 왔나? 뭐 5대5라고 월급을 이거밖에 안 준다고? 뭐 아침에 8시에 나오라고? 청소를 하라고? 다 3개월 배워. 에이, 그럼 내가 차리지. 이게 많다 보니까 오너도 안 가르치게 되고, 그죠? 또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도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고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반띵 하려고 하네? 이러니까 이게 구조가 계속 잘 안 되는 거야. 이 구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창업사관학교 또는 경매도 마찬가지지만 각 분야의 멘토가 있으면 남들이 1년 동안 고생하는 거 여러분들이 한 달 내로 다 깨우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투자하시는 거고, 애초부터.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각 분야별로 멘토 만드시고, 여러분 계신 분들끼리 또는 지역에서 잘 하시는 분들끼리 파트너십 만드시고, 지금 이게 조금 없더라도 사이클 돌리시고, 요거는 어떻게 뭐 기도해야지 뭐. 그렇죠? 요건 어쩔 수가 없어. 요건 기도해야지. 그런데 이 기도를 하기 전에 이 분야에서 지식과 정보와 분석하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키우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키우시면 이 부동산이나 경매 쪽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나 또는 업을 하실 때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지금 전반적으로 이게 1교시 때 경매가 보이면 부동산이 보인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이제 2교시 때는 이제 조금 경매 쪽으로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경매 종류, 절차, 이런 것들을 한번 실생활로 돌아가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